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하고 당초 3.1%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렸습니다. 환경부 공무원에게 5년간 뇌물을 준 전 소속 직원이 지난주 경찰의 덜미를 잡히자 BMW 코리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최대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코스피는 오늘 장중한때 2,000선을, 코스닥은 700선을 하회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해 양증시 모두 낙폭을 회복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기록해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당초 전망했던 3%대 성장률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했던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3.1%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올 2분기 성장률이 0.4%로 예상을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3%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충격, 그리고 가뭄 피해 등이 겹쳐서 2, 3분기 성장률을 대폭 낮춘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추정하기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 정도로 2, 4분기 성장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2분기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했던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가 본격화한 6월 달에 경제 주체들의 소비 위축이 상당히 컸고 해외 관광객도 대폭 감소하는 등 2분기 경제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2%대 성장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라고 답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같은 일시적인 충격의 영향이 컸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2.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3%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의 영향이 큰 탓으로 메르스가 진정된다면 국내 소비 역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4주차와 이번 달로 들어오면서 소비 위축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3분기 이후에는 지난 분기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면서 완만하지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이 총재는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에게 5년에 걸쳐 뇌물을 준 전 소속 직원이 지난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덜미를 잡히자 BMW 코리아의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법은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어느 국가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수천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한 법규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BMW 코리아가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 FCPA 위반으로 최대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환경부 공무원이 BMW 코리아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과 FCPA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FCPA는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뇌물을 줬을 경우 부당이익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BMW 코리아는 2009년 2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2010년 1,4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BMW 코리아는 총 3,06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FCPA는 부패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법무부가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해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1명을 구속하고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BMW 코리아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대가로 수입차 업체들로부터 5년간 술과 음식, 현금 등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BMW 코리아 전 직원의 위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BMW 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FCPA에 의거해 해당 국가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FCPA는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BMW는 FCPA 적용 대상이 됩니다. FCPA에 정통한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의 뇌물 사건으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내 반부패 제도나 규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몰랐다는 것 자체는 FCPA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 법무부는 해외에서 일어난 모든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수사에 앞서 사건의 영향과 조직적 행태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설 경우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지, 평소 사내 반부패 시스템은 얼마나 잘 작동됐는지 등이 벌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중한때 코스피는 2,000선이,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2.13% 하락하면서 시작하자 코스피는 오늘 오전 장중 1,983.7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폭을 확대했습니다. 낙폭을 줄이던 코스피는 중국 증시가 5%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2시쯤 상승 반전에 0.58% 상승한 2027.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02억, 2,327억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5거래일간 팔자세를 유지하며 3,49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전 한때 695.94포인트까지 밀리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낙폭을 줄여 0.03% 오른 726.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약부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 저점 기준으로 700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평균 422조 104억 원으로 전체 시총 평균의 3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월 평균 기준 최저치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4,274억 원을 팔아 5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동안 10조 원에 가까운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그리스 불안 등이 커지면서 팔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심화되고 중국 증시도 무서운 속도로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패닉을 안겨준 중국 증시의 급락에 대해 증권가에서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중국 금융개혁이라는 대전제 아래 하반기 기업 실적과 경기 회복 가시와 선강통 시행과 MSCI 지수 편입 확정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남아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한을 연구원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대량 매도 또는 반대 매매에 따른 급락은 적어도 3,200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런던 소재 로버트 베어드 앤드 코의 미국 주식 책임자는 블룸버그에서 중국 증시 가치가 거의 매일 그리스 국내 총생산의 몇 배 이상 사라진다면서 중국이 글로벌 펀더멘탈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 사태로 우려됐던 외인들의 국내 증시 투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한 때 2,000선이,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죠.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지만 심리적 지지선 붕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전망과 전략, SK증권 여의도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한 때 코스피는 2,000선이 붕괴됐었고 코스닥도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일단 낙폭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심리적인 지지선의 붕괴는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현재 양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참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촉발됐던 위기감이 이제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이 장중한 때 심리적 지지선으로 이겨졌던 2,000포인트 선이 붕괴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700선이 붕괴되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속 5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 유입되면서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 활발하게 유입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11포인트 상승한 2,027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0.21포인트가 하락한 726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등은 다소 위안감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아직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저 또한 오늘장의 반등은 자율적인 반등인데 이 반등이 진정한 바닥 확인이라든지 상승 전환으로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 가운데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사태는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었는데 국내 증시의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이 더 큰 악재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리스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스 사태가 난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벌써 뭐 2, 3년 전 길게 보면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다 하더라도 지지난달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태가 결국 그렉시트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에 따른 주가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오히려 본토보다는 머나먼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이 더욱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의 급락 또한 국내 시장의 악재로 크게 작용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그리스 사태뿐만 아니라 이 중국 사태의 영향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6월 달에도 국내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약 1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지난 6월 달에도 보였죠. 코스닥 시장에서 187억 원 외국인 투자가 매도했습니다. 근데 7월 달 들어서도 이 매도세가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이제 거래일상으로 오늘까지 7거래일 거래가 됐는데요. 거래일수로 이 9일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규모도 2천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매도 여부는 원달러 환율 동향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환율 시장이 1133원 90전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환율 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 환율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든지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가의 매도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원달러 환율 동향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 주목해야 할까요? 네. 자,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 꼭 지켜봐야 할 이벤트가 굵직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본다면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그리고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통위가 결국 동결, 기준금리를 1.5% 동결했죠. 이미 전문가들 예상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을 유로존 정상회의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 사태가 추가적으로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렉시트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유로 정상들이 그리스 총리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 대응책이 어떻게 나오냐의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오늘 참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보다 더 심했죠. 과거 우리나라 옛날 투기장 시절의 국내 시장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3% 장중 초반 한때 하락했다가 종가는 6%가 급등하면서 오늘 일교차가 무려 10%가 됐습니다. 10%가. 이렇게 무슨 투기장과 같은 이런 급등락 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 자,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고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32%가 급락한 이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아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시장도. 그래서 자, 내일 주말입니다. 금요일장이고 모레 다음 주까지 중국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자, 일본 투자자분들 우리 주식투자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내가 저점과 고점을 만들려 하지 말고 이 큰손 세력들이 저점과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냥 편승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은 변동성이 심한 너무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발빠른 투자자들 아니면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승세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다음 주 시장 흐름을 보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질 때 그때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춘 보수적인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꼭 기회의 장이 펼쳐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번이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알겠는가 하는 느낌은 오는데 그 느낌은 알고 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투자할 자금을 이미 다 날렸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투자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여의도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렉시트 우려와 중국 증시 폭락의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5개월여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정부업체 마켓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붙는 신용 부도 수합 CDS 프리미엄은 59.37b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18% 상승한 수치입니다. CDS는 채권 발행국이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 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5월만 해도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46pp까지 떨어져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그리스 디폴트와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지고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부도 위험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하루 만에 63% 올라 13,462.43bp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30% 이상 폭락하면서 중국 펀드와 일부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자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ETF는 불과 한 달 만에 3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차이나 인버스 ETF가 폭락장에서 수익을 낸 것은 중국 본토 증시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차이나 인버스 ETF는 7일 기준 한 달 수익률이 30.17%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ETF를 포함한 중국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나 인버스 ETF는 시장 대비 5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입니다. 반면 다른 중국 펀드들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1%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5,580원보다 8.1%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126만 270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260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안에 반발하며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경영계 역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신한, KB,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3대 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올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금리 탓에 은행들의 전통적 수익원인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주요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에 따르면 이들 4대 금융회사의 올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1조 2,37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3.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45.3% 급감한 수치입니다. 금융사별로는 신한금융의 2분기 순이익이 5,490억 원으로 예상돼 1분기 1위였던 KB금융을 끌어내리고 다시 선두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2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1분기보다 6.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하나금융도 2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10.4% 줄고 우리은행은 3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금융은 희망퇴직에 따른 비용 등의 이유로 4개 금융사 가운데 실적이 가장 저조할 전망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손안의 객장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활용한 무선 단말기 거래 비중은 각각 15.4%와 2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두 역대 최고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선 엄지족 투자자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네이버 모바일 증권 페이지와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4 카카오와 제휴해 MTS 고객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네이버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한 해 오랫동안 안 쓴 은행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2개의 은행에서 상호 간 입출금도 허용됩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160개 기업 중 네이버가 응답률 6.3%로 1위에 올랐습니다. 최소 개발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되는 등 기업 도시 개발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리한 다이어트 탓에 여름철이면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10대 여성이 다른 계절보다 2배 정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센 경제 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